한강문화재연구원 분석실에서 확인한 조선시대 유물 한 점.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놀라운 사실을 간직한 유물이었다. 은으로 만든 이 작은 귀고리가 조선시대 남자가 걸고 다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지금 무게가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6.03g이요. 조선시대 남자의 귀고리 착용 풍속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지만 실록에도 등장하는 분명한 사실이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하여 머리카락 한 올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유교의 나라 조선의 남자들이 귓불을 뚫어 귀고리를 달고 다닌 것이다. 도포자락 휘날리며 다녔던 조선 선비가 머리엔 관을 쓰고 귀에는 귀고리를 하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머리카락 한 올도 훼손하면 안 되는 줄 알았던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남자가 무슨 귀고리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선조실록 1572년 9월 28일자 기록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남자들이 귀를 뚫고 귀고리를 하는 풍조를 없애도록 한다.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헌부에서 엄히 벌을 내리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임금이 직접 나서서 금지령을 내렸다는 것은 이때까지 남자들의 귀고리 착용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과연 남자들의 귀고리 착용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남자들의 귀고리 문화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자, 먼저 피어싱을 한 조선시대 남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은평 뉴타운 공사 현장. 붉은 흙이 드러난 산자락을 따라 곳곳에 네모난 구멍이 나 있습니다. 조선시대 남자 귀고리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은평 뉴타운 개발 지역이었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진행된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심상치 않은 유물과 유적, 뜻밖에도 조선시대 무덤 유적이었다. 그중 예사롭지 않은 희귀 유물이 쏟아져 나온 곳이 바로 이곳 산비탈 지역이다. 다른 지점보다는 이쪽에서 나오는 유물들은 좀 고급스러운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요. 은제 귀걸이가 나왔던 거는 12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은으로 만든 귀고리는 여기서 발굴됐다. 죽어서도 귀고리와 함께한 12호 무덤의 주인은 누굴까?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덤에서 출토된 15점의 유물이 그 주인을 밝혀줄 유일한 단서였다. 다행히 귀고리의 보존 상태는 양호했다. 보존 처리를 거치면서 온전한 모습을 찾은 은제 귀고리 한 쌍. 둥근 열매 모양의 장식이 달린 은제 귀고리였다. 귀고리 한 짝의 무게는 6.03g. 은으로 만든 장신구치고는 상당히 가벼웠다. 이 정도면 귀고리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열매 장식의 속을 채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귀고리에 담긴 보다 세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X선 촬영을 하면 표면상으로 보이지 않는 세세한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동시에 성분 조사도 실시했다. 은의 순도는 99.9%. 예상대로 귀고리 열매 장식의 속은 비어 있었다.
순은의 순도가 99.9%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좀 순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품질도 좀 우수한 편이 아니었나 생각입니다. 순도 99.9%의 은제 귀고리. 이 귀고리의 주인은 여자일까 남자일까? 성별을 추정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는 백자술병. 술을 좋아한 남자일 가능성이 컸다. 그 점을 보다 명백하게 해준 결정적인 단서는 물고기 모양의 희귀 장신구다. 은으로 만든 예사롭지 않은 어패였다.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꼬리에서 비늘에 이르기까지 공을 들여 빚어낸 흔적이 역력하고 아가미엔 고리를 달았던 자취가 남아있었다. 은제 어패는 어떤 사람이 사용한 장신구일까?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공주대학교 박물관. 고령 김씨 선영에서 출토된 15세기 유물을 기증받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여기에 같은 형식의 은제 어패가 들어있었다. 이 은제 어패의 주인은 사후에 2조 참판으로 추서된 김자성. 한때 지역의 관리로 파견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임금이 하사한 증표였다. 그것이 이제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어패라고 하는데요.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지방관한테 밤낮 없이 백성을 보살피고 정진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는 부신이거든요. 따라서 그것이 어패가 나왔다고 하는 그 무덤을 남자의 무덤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은제 귀고리의 주인이 평범한 남자도 아니고 지방관까지 지낸 인물이라는 뜻이다. 귀고리를 한 조선의 사대부라니 너무나 놀라워 선뜻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세종실록을 보면 금은 제품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밝혀놓은 예외 규정이 실려있다. 금은 제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이 예외 규정에 사대부 자제들의 귀고리가 들어있다. 지체 높은 사대부가의 자제라면 누구나 금 귀고리나 은 귀고리를 하고 다니는 필수 장신구였던 것이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금은 사용을 억제하면서도 예외 품목으로 지정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사대부 자제들만 귀고리를 한 걸까? 일본 교토에 자리한 도요쿠니 신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시는 곳이다. 바로 이 도요쿠니 신사 정문 옆에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잔혹상을 증언하는 무덤이 있다. 일본군이 베어간 조선인의 귀와 코를 모아서 묻어놓은 이 총, 이른바 귀무덤이다. 참혹한 전쟁의 와중에 전공을 부풀리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그때 조선인의 귀와 일본군의 귀를 구분하는 유력한 방법의 하나가 귀고리 흔적이었다. 귀고리를 달기 위해 귓불을 뚫은 구멍이 조선인의 증거였다. 지금은 좀 남자들이 귀걸이하는 문화에 대해서 좀 어떨 때는 좀 나쁘게도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연원이 굉장히 오래된 거고 신분에 있어서도 귀족 계급에서부터 양반 사대부가 또 평민 그리고 심지어 군인에 이르기까지 귀를 다 뚫어서 외적인지 조선인인지를 구별할 때 귀를 뚫었는가 안 뚫었는가라는 걸로 분별하는 걸로 봐서 조선에서 남자들이 귀를 뚫는 것 이것은 상당히 보편적인 풍속이었다.
조선시대 남자들의 귀고리 착용은 눈에 띄는 별난 행위가 아니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하는 보편적인 문화였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남자들이 귀고리를 한 걸까? 저는 지금 부산시 동삼동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조개더미 유적이 발견된 곳입니다. 조개더미 유적은 조개패, 무덤 총자를 써서 패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동삼동 패총에서 신석기 시대의 귀고리가 발견됐습니다. 조선시대 남자들의 귀고리 문화는 과연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제1호 남성용 귀고리의 주인공은 또 누굴까요? 복천박물관 수장고. 질비한 유물 상자마다 동삼동 패총에서 발굴한 신석기 시대 장신구로 가득하다. 투박조개 껍질을 타원형으로 갈아서 만든 팔찌만 1,500여 점. 장신구는 대부분 조개 껍질이나 동물뼈로 만든 것이었다. 그 중에 희귀 유물이 한 점 있었다. 옥으로 만든 장신구의 일부였다. 남아있는 형태로 미루어 보아 타원형 장신구의 반쪽으로 추정된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반쪽을 복원하자 귀고리 형태를 갖추었다. 강원도 고성 문암리에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옥 귀고리와 같은 양식이었다. 옥 귀고리를 착용한 신석기인.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득히 먼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이처럼 귀고리를 한 것만은 분명하다. 결상이식은 신석기 시대 모든 사람이 착용한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나 집단 내에서 특별한 역할과 신분을 갖는 사람만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에 의한다면 결상이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귀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고리 착용자의 성별 확인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일까?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의 귀고리 유물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분석 결과 신라의 귀고리는 귓불에 착장하는 둥근 고리 형식이 두 종류로 나타났다. 이 귀고리들처럼 둥근 고리를 가늘게 만든 뒤 화려한 드림 장식을 단 형식이 세환식이다. 화려한 드림 장식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이 귀고리의 둥근 고리는 유난히 굵다. 굵은 고리 형식의 태환식 귀고리다. 왜 이처럼 둥근 고리 형식을 달리한 걸까? 해답은 무덤 주인에게 있었다. 황남대총 왕비의 무덤방에서 발견된 귀고리는 굵은 고리 형식의 태환식이 많았다. 반면 왕이 묻힌 남분에선 가는 고리 형식의 세환식이 더 많이 나왔다. 왜 그런 걸까? 세환식은 남자용이고 태환식은 여자용인 걸까? 네, 거기도 뭐 있었죠. 알겠습니다. 대릉원 바로 옆 계림로에서 출토된 귀고리 유물이 그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무덤의 규모는 비교적 작았지만 계림로 14호 무덤에서 발굴된 유물은 화려한 황금 유물로 가득했다. 국보 635호로 지정된 황금 보검은 압권이었다. 붉은 석류석과 유리로 이국적인 문양을 상감한 실로 아름다운 보검이었다. 말 안장을 비롯한 마구 장식도 다량으로 나왔다. 무덤 주인이 남자로 추정됐다. 출토된 인골과 유물의 위치로 분석한 결과 무친이는 2명의 남자로 밝혀졌다. 두 남자는 모두 금 귀고리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 가는 고리 형식의 세환식 금 귀고리였다. 천마총은 발굴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신라 왕의 시신이 안치된 위치에는 오랜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갖가지 황금 장신구가 놓여 있었다. 머리맡에는 아름다운 금관이 발견됐고 신라 왕의 허리 위치에선 화려한 금제 허리띠와 환두대도가 나왔다. 권력의 상징 환두대도를 찬 신라 왕의 귀고리가 출토된 곳은 왕이 쓰고 있던 금관 및 귀의 위치다. 귀고리를 착용한 채 묻힌 것인데 가는 고리 형식의 세환식 귀고리였다. 신라의 귀고리 형식은 이처럼 남자용과 여자용이 달랐던 것이다. 모든 무덤의 대부분은 태환의식하고 세환의식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피장자가 착용하고 있는 귀고리가 어떤 종류냐가 중요한 거죠. 그 주인공이 직접 착용하고 있는 것들은 남자는 황남대청에서도 분명히 가는 고리고 여자는 굵은 고리고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 하나. 얼핏 봐도 여자용인 태환식 귀고리가 훨씬 더 무거워 보인다. 그런데 무게 측정 결과는 놀라웠다. 남자용인 세환식 귀고리의 무게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어찌 된 걸까? 엑스선 촬영 사진에서 이유가 드러났다. 태환식의 굵은 고리 내부가 텅 비어 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속을 비운 것이다. 태환의식의 중심고리 부분이 내부가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검게 보입니다. 이 부분이 내부가 비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간에 지나가는 부분은 내부의 고리 부분이 지나가는 부분이고 구멍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의 여성들은 태환식 귀고리로 화려함을 더했고 남자들은 날카롭고 강렬한 이미지를 내는 가는 고리 형식의 세환식 귀고리를 한 것이었다. 고구려와 백제 남자들도 귀고리를 했을까? 왕회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왕회도는 당나라를 방문한 강나라 사절단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인데 대부분 귀고리를 하고 있다. 신라 사신의 모습도 인상적이다. 외교 사절로 당나라를 방문한 사신의 귀에도 귀고리가 걸려 있다. 고구려 사신 역시 귀고리를 하고 있다. 세환식 귀고리다. 백제 사신도 마찬가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남자들은 모두 세환식 귀고리를 한 것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신들이 이제 나오죠. 그 중에서 보면 세환이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당대 기록에 그 고구려의 사람들이 귀를 뚫고서 귀걸이를 했다는 그 기록과 일치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지였습니다. 그 귀걸이가 나온 데는 어디입니까? 귀걸이가 나온 곳은 지금 여기 김포시 양촌리 특지개발지구에선 시기 확인이 가능한 남성 귀걸이 1호의 무덤이 발굴됐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원상국 시대 분묘가 확인되었는데 평면 형태는 방형으로 중앙에 매장 주체부가 있습니다. 3세기 초의 백제인 무덤이었다. 여기서 구슬 목걸이와 금 귀고리가 나온 것이다. 백제인의 귀고리는 아름다웠다. 얇은 금박을 나선형으로 올린 세환식 귀고리다. 귀고리와 함께 출토된 유물로 보아 이 귀고리의 주인은 남자로 추정됐다.
무기류가 다량으로 발굴된 것이다. 더구나 권력을 상징하는 큰 칼이 세 자루나 나와 지배계층의 남성일 가능성이 컸다. 금귀걸이와 함께 긴 철검 그리고 철제 무기류들이 다량으로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피장자의 계급은 상위계층, 지배계층의 것이 될 것 같고 그 피장자는 남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환식 금귀고리를 한 3세기 초의 백제 남성. 이 남성이 착용한 아름다운 금귀고리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남자 귀고리 1호다. 이것은 김포에서 출토된 백제인의 금제 귀고리고요. 이것은 은평 뉴타운 개발지에서 출토된 은제 귀고리로 조선시대 남자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양도 다르고 형식도 다릅니다만 이 두 귀고리는 모두 남자의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귀고리 문화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150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남자들이 귀고리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또 귀는 어떻게 뚫었을까요? 특수 현미경 카메라를 동원했다. 귀고리에 숨겨진 시대의 표정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다. 분석 대상은 부부총에서 출토된 금제 태환 귀고리. 귀고리의 둥근 고리를 확대해서 촬영했다. 20배로 확대 촬영하자 수많은 금구슬을 붙여서 만든 일정한 문양이 드러났다. 금판으로 만든 귀고리의 둥근 고리에 금구슬을 정교하게 붙여서 문양을 만든 것이다. 확대 배율을 더 높이기 위해 렌즈를 갈아 끼웠다. 50배 배율로 촬영하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둥근 고리에 붙인 금구슬의 지름은 0.7mm. 고리의 표면을 장식한 수많은 금구슬은 모두 댐으로 금판에 부착한 것이었다. 육안으로는 식별조차 힘든 0.7mm의 금구슬을 어떻게 만든 걸까? 또 그것을 땜질해서 금판에 촘촘히 붙여 일정한 문양을 만드는 것은 어찌한 걸까? 고대 금속 공예품을 재현하는 국내 최고의 복원 전문가를 찾았다. 금구슬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가느다란 금실부터 만들어야 한다. 녹인 금을 금실 판형에 붓자 순식간에 굳는다. 굳은 금실 재료로 원하는 굵기를 얻으려면 두드리고 뽑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실의 굵기는 이 과정에서 결정된다. 가는 구멍으로 금실을 반복해서 통과시키면서 원하는 굵기의 금실을 만드는 것이다. 완성된 금실은 일정한 크기로 잘라 필요한 금구슬의 양만큼 준비한다. 그런 다음 금조각에 열을 가하면 불에 녹은 황금이 표면 장력에 의해 금구슬로 변신한다. 이 작은 금구슬을 금판에 붙이려면 땜질을 해야 한다. 땜질에는 땜쇠라는 매개 물질이 필요하다. 땜쇠는 구리를 섞은 합금으로 만든 뒤 일정한 크기의 조각으로 자른다. 금구슬 사이에 작은 땜쇠 조각을 올려놓고 열을 가할 차례다.
순금과 구리가 섞인 합금은 녹는 점이 다르다. 열을 가하면 그 온도 차이로 금구슬이 금판에 붙는 것이다. 높은 온도에 열을 가하는 순간 땜쇠가 먼저 녹아내리면서 금구슬이 붙었다. (0.7mm의) 금구슬을 땜질한 놀라운 세공술. 이 아름다운 부부총 귀고리는 당대 최고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것이다. 귀고리 제작에 기울인 공력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신라의 금관이 김씨 왕족의 권위를 나타내는 정치적 상징물로 제작된 것처럼 귀고리 역시 착용자의 신분과 권위를 드러내는 위세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남자의 귀고리는 조선시대까지 착용자의 신분과 권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아무래도 뭐 사대부들이 이제 그 중종실록에 양평군 사칭 사건이 이 점을 입증한다. 양평군은 연산군의 후궁 소생인데 누군가 이미 죽은 왕자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만손이라고 하는 자가 양평군을 자칭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정말 이 사람이 양평군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뭘 통해서 밝혀내려고 하느냐 하면은 귀걸이를 통해서 밝혀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보니까 귀에 큰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진주 귀걸이? 네, 진주 귀걸이. 그리고 정수리에 그 뜸을 뜬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거를 봐서 그 사람이 양평군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다. 이때 양평군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 큰 진주 귀걸이를 달았던 흔적이다. 귓불에 크고 넓은 구멍이 왕자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인 것이다. 그 귀를 뚫었던 그 구멍이 크다, 넓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 뭐 진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구멍을 크게 만들었어야 하는 것 같고 대환이라고 했으니까는요. 그리고 또 뭐 평민이라든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뭐 큰 거를 크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거기에 그 소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러면 신분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싸지니까. 그래서 신분이 높을수록 좀 그 구멍이 좀 더 크고 넓고 넓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하신 몸일수록 큰 귀고리를 달았다면 귓불의 구멍은 어떻게 뚫었을까? 북방 유목민의 후예답게 지금도 목축이 주업인 내몽골 자치구의 어원코족 마을. 때마침 결혼식 피로연이 한창이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은 피로연장을 가득 메운 하객은 어원코족 주민들이었다. 피로연장에서 만난 어원코족 여성들은 누구나 귀고리를 하고 있었다. 어릴 적에 귓불을 뚫어 귀고리를 하는 풍속은 이들의 조상대대로 내려온 전통이었다. 지금은 여성들만 그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원래는 남녀노소 모두 귀고리를 달았다. 이들에게 귓불을 뚫는 행위는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통과 의례였다. 마을에는 아직도 옛 방식대로 귓불을 뚫어주는 할머니가 있었다. 귓불을 뚫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현미처럼 보이는 곡식알갱이 몇 알이 귓불을 뚫을 때 꼭 필요한 중요한 도구였다. 곡식알갱이로 귓불 주변을 문질러
구멍 뚫을 부분을 얇게 만드는 것이다. 다음 비치요.都没有拿几倍。把耳朵眼儿，这是先是用那个炒米把耳朵那块的肉弄薄，弄薄，薄它这样的好穿。反正一直揉到那个，就说不好，说不好，它一直揉，就是他看你等到你揉到一定程度的时候，还有的时候还需要揉好几天，就是慢慢到不疼那样的话，就是穿过去的时候不疼。 귓불이 충분히 얇아지면 개털을 바늘에 끼워서 귀를 뚫는다. 개털은 귓불에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동그랗게 묶어둔다. 며칠이 지나면 상처가 아무는데 이때 다시 묶어둔 개털을 움직여 귓불의 구멍을 원하는 크기로 넓혀가는 것이다. 바늘과 개털, 곡식 메달로 다양한 크기의 귓불을 뚫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어원코족의 방식대로 귓불을 뚫으면 지름이 5cm에 이르는 대형 귀고리도 착용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상어뿔로 만든 귀고리를 달 수도 있고 귀고리의 형태에 맞춰 원하는 크기로 귓볼 구멍을 넓혀갈 수 있다. 크고 넓은 귓볼 구멍을 뚫어야 하는 삽입형 귀고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발견된 귀고리 유물 중에도 지름이 2.6cm에 이르는 삽입형 귀고리가 있다. 황룡사 금당지에서 출토된 귀고리 유물이었다. 이것이 황룡사지 출토 삽입형 은제 귀고리다. 모양이 특이하게도 작은 실패처럼 생긴 데다 지름이 2.6cm에 달하는 것이라 발굴 초기에는 모두들 용도를 알지 못했다. 그러다 세계 각국의 귀고리 문화를 비교 연구한 주경미 박사에 의해 삽입형 귀고리로 밝혀졌다. 삽입형 귀고리의 특징은 귓불의 구멍에 귀고리를 끼울 수 있도록 실패처럼 허리를 잘룩하게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2cm가 제일 많고요. 이것들은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뚫고 그 귀를 갖다 넓혀서 귓볼 이 부분을 넓혀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그러니까 귀를 하루아침에 뚫어서 크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구멍부터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서 성인이 되면 큰 구멍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신체적으로 이렇게 특징을 주는 행위입니다. 크고 넓은 귓불을 뚫는 고통의 통과 의례를 거치고 귀고리를 달았을 때 귀하신 몸도 비로소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곳 창덕궁에선 어린 왕자들이 귀고리를 찰랑거리며 돌아다녔을 테고요. 궐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면 저마다 개성 있는 귀고리를 한 젊은 도령들이 활기차게 거리를 오갔을 테지요. 한데 왜 선조 임금은 그토록 오랜 세월 전통으로 내려왔던 남자들의 귀고리 풍습을 갑자기 금지시켜버린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자들의 귀고리 착용 금지령이 발표된 것은 1572년 5월. 명나라 사신이 다녀간 직후였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의 남자들이 귀걸이를 한 것을 보고 오랑캐 풍속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당황한 선조 임금이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는 유교 논리를 내세워 남자들의 귀걸이 착용 금지령을 내린 것이었다. 명나라 사신은 왜 조선의 귀걸이 문화를 오랑캐 풍속이라고 비난한 걸까? 한양거리를 오가는 조선의 남자라면 누구나 하고 다니던 귀걸이 문화였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문제로 떠오른 걸까? 이쪽에 유몽인의 어우야담에서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를 찾았다. 이렇게 보면은 어우야담은 16, 7세기의 시대상을 기록한 책인데 여기에 한족과 조선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들어있다. 안정난은 이문학관이다. 안정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문학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잘해서 여러 차례 이제 중국에 사행 가는데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밤에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입는 복장을 꾸며가지고 중국 사람들과 함께 일종의 이제 창가에 오늘날 말하면 기생집이 되겠죠. 그런 데를 놀러 간 겁니다. 역관 안정난이 명나라에 갔을 때 겪은 일이었다. 한족만 출입할 수 있는 기생집이 있었는데 호기심이 발동해 찾아간 것이다. 중국말에 능통한 안정난이 한족 차림으로 변장까지 했지만 금방 들통이 났다. 명나라 기생이 안정난의 귓불에 남아있던 귀걸이 구멍을 본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제 두 가지의 사실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조선 남자 중에는 귀걸이를 하기 위해 귀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또 외국 사람들에게 조선인이라는 하나의 징표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중국 한족들은 길을 뚫지 않았다 하는 것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한족 남자들은 귀걸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귀걸이가 한족과 조선인, 한족과 이민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중원으로 진출해 한족을 위협하던 선비족 남자들의 귀에도 귀걸이가 달려 있었다. 귀걸이를 착용한 선비족은 고대로부터 한족을 위협하던 북방 유목민이다. 흉노의 영토였던 서차구 지역에서 출토된 무덤에서도 귀걸이가 나왔다. 흉노족 남자의 귀걸이인데 가는 고리 형식의 세환식 귀걸이다.就是我们从西夏沟这个墓地、这个墓葬发现的情况来看呢，是这个情况。这应该说是一个北方民族固有的一个传统吧。 선비족의 이 귀걸이도 가는 고리 형식의 세환식. 신라의 남자용 귀걸이와 닮은 꼴이다. 귀걸이의 드림 장식까지 같은 모양이다.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누비며 한족을 위협하던 북방 유목민의 귀걸이 문화가 한반도로 연결되어 있었다. 남자들의 귀걸이 문화는 그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예, 세환이식의 경우는 중국의 북방에 있었던 흉노 선비가 공유했던 귀걸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되게 연대적으로 본다면 흉노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선비, 고구려, 신라 이런 순으로 되는데요. 그래서 되게 현재 한반도와 만주 이론에 있었던 우리 삼국시대 귀걸이 문화는 흉노, 선비 등 중국의 북방 지역의 그러한 문화,
유목민족의 금공품 문화와 연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6세기 말 명나라가 조선의 이 같은 오랜 전통을 새삼스레 문제로 삼은 배경에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놓여 있었다. 북방 유목민이 세운 청나라가 중원으로 진출해 한족의 명나라를 압박했다. 중원의 운명이 갈리던 급박한 그 시기, 남자들의 귀고리 문화에 담긴 오랜 전통과 기상을 문제로 삼은 것이었다. 그 결과 명나라가 멸망할 무렵 남자들의 귀에서 귀고리는 사라지고 창덕궁 후원에는 대보단이 들어섰다.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내는 대보단을 세우고 성리학의 나라, 문명국의 중심국임을 자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의 발달과 더불어서 몸에 구멍을 뚫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랑캐적 풍습이라고 해서 그 몸에 그러니까 귀에 구멍을 뚫는 풍습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걸이 착용을 이제 금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자들의 귀에서 귀고리가 사라지면서 고구려 신라에서 조선으로 이어져 온 그 전통과 기상도 함께 사라졌다. 이 작은 조선시대 남자용 귀고리 속에 1500여 년에 걸쳐서 내려온 전통과 기상이 담겨 있었다고 하니 참 놀랍습니다. 하지만 병자호란을 거치고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조선은 한층 더 강화된 성리학의 나라로 바뀌었고 남자들의 귀고리 또한 그와 함께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신라에서 조선으로 이어진 전통, 남자들의 귀고리 속에 담긴 북방 유목민의 자취는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